왕국의 왕세자와 약혼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건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그에게 약혼은 다른 구혼 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신은 예비 왕비로서 취미생활을 평화롭게 즐길 자유를 얻었죠. 될 왕비로서요. 사랑 없는 관계라면 스스로를 가짜 약혼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런 관계가 4년 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의 왕세자가 다른 여자와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다인가요?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아픔과 함께 마음속으로는 그가 당신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하죠. 완공복도를 거닐며 책을 꽉 잡고 있는 엘리아나 번스타인. 그녀는 공작과 사질란 왕국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 모두 왕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번스타인 가문 사람들은 하루 3끼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괴짜들로 유명했습니다. 엘리도 예외는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항상 화려한 옷이나 보석보다 낯선 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책벌레가 아닌 책을 사랑하는 공주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수치심에 괴로워했겠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4년 전 크리스토퍼 애셔럴드 왕자와 차를 마시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다. 왕위 계승서열 1위. 온 나라가 기대하는 똑똑한 왕자였다. 뛰어난 지성과 함께 눈부신 외모까지 갖춘 그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의 외모는 그저 눈부셨다. 그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엘리아나 영애, 제 곁에서 책만 읽어주십시오. 그때 그녀는 그저 왕자의 전속 독서가로 선택받았나 싶었지만 사실은 청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놀랐다. 처음 만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번스타인 가문은 귀족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다. 하지만 왕자는 괜찮았다. 당시 궁궐에는 정치적 파벌과 권력 다툼이 심했기 때문이다. 엘리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가문은 어떤 파벌과도 관련이 없었고 오빠나 아버지 모두 권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자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결혼 상대를 찾으라고 재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그녀가 데뷔할 나이에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그의 약혼녀가 된다면 선자리나 무도회 초대를 거절하고 그 시간을 독서에 더 할애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엘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 관계에는 로맨틱한 감정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 약혼에는 그러자 왕자는 그녀가 왕실 문서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계약이 확정되었어요.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고 빌릴 수 있는 곳이죠. 책벌레인 제게는 꿈같은 일이었죠. 황실 문서고요. 허락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왕실의 귀중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왕실의 소중한 기록들이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왕자는 그녀에게 엄숙히 약속했고 거대한 기록 보관소의 문을 열며 엘리의 기쁨은 극에 달했다. 그곳에서 첫 책을 펼치며 그녀는 너무 행복했다. 왕자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고 거기서 그녀는 방해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편안하기를 바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이름뿐인 가짜 약혼녀였기 때문이었다. 왕자는 그녀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다. 책에 몰두한 그녀는 그가 말을 거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였다. 그녀는 책을 몇 권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약혼녀였던 동안 최대한 많은 책을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계절이 4번 바뀐 후에도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그녀가 특별히 고른 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것은 옛 제국의 역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면 그녀는 옛 제국의 역사를 모두 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그녀는 역사가나 소설가가 아닌 사람들이 쓴 옛 기록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독서를 마친 후 알렉세이가 나타났다. 왕자가 오후 내내 자기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그래서 엘리에게 이 서류들을 테오도르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러 가는 길에 글렌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거다.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왕자의 약혼녀인 그녀를 매일 집에 데려다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약혼녀로서. 그리고 다시 4년째 왕자의 약혼녀인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들은 크리스의 삼촌인 테오도르 경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그가 그녀에게 요청한 책이 오늘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파르코 몰로의 여행을 읽을 기회가 생긴다는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실크로드를 여행한 사람을 풍자한 책이야. 그때 크리스가 와서 엘리가 자기 삼촌과 더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고 놀렸습니다. 자기보다, 글쎄, 당연히 엄격한 의무를 가진 왕자보다는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겠죠. 그렇죠. 알렉세이가 들어왔습니다. 크리스의 승인이 필요한 내부 문서들이 쌓여서 마침내 왕자를 찾았다고 지쳐 보였습니다. 쌓여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크리스가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왕자는 엘리에게 마차를 선물하며 집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보석을 선물하며 그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달콤한 말을 전했습니다. 내려준 후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의 아첨을 믿어서 약간 멍해 있었습니다. 그의 아첨을 거의 무심코 믿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오빠 알프레드는 예쁜 보석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신이 가짜 약혼녀였기 때문에 언제 보석을 돌려줘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저 가짜 약혼녀였기에 그녀는 이것으로 국고를 횡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말을 들은 알프레드는 초조해져서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었습니다. 엘리의 하녀 애니는 며칠 전 예절 교육을 받으러 안으로 들어온 자작 영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궁정에 온 거죠. 엘리는 그녀의 이름이 이레네 포키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과는 정반대로 매우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아이였습니다. 애니는 이레네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고 엘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애니는 엘리의 머리카락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왕자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 약혼 후 벌써 4년이나 되었으니까요. 엘리도 이제 18살인데 왜 계속 결혼을 미루는 거지? 엘리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되새겼다. 자신과 그의 왕자님이 서로에게 우연히도 이익이 될 약혼에 동의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로맨틱한 감정은 전혀 없었기에. 다음 날 기록 보관소에서 엘리는 자신이 사용하려던 사다리에 계단이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고 이렌 파키스가 테오도르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 엘리의 책과 차에 실수로 더럽혔다며 끔찍하게 죄송해했다. 엘리는 자신을 소개했고 이렌은 엘리에게도 사과했다. 테오도르는 엘리가 책을 내버려둔 잘못이라며 이렌에게 더 이상 사과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의 책을 내버려두세요. 엘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렌이 떠나자 테오도어는 엘리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엘리는 그에게 계단 하나가 부서졌다고 말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엘리는 이렌이 왕궁의 모든 중요한 남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엘리는 중요한 모임에 늦어서 서둘렀고 이렌이 어떤 이유로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글렌이 와서 그녀가 더 일찍 말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이렌이 흠뻑 젖은 것을 보고 자기 방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려 할 때 그는 엘리에게 이 모임이 취소되었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엘리를 집으로 돌려보낸 경비병은 장미정원의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장미정원에 다음 날 엘리는 크리스 왕자가 며칠 동안 사무실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소처럼 자료실에서 책을 빌리려 했지만 테오도르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분간 들어가는 것을 삼가야 했습니다. 떠나야 해서 실망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세이와 글렌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그들 주변에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그녀는 왕자의 방문을 받았는데 왕자가 그녀가 갖고 싶어 했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소설가가 쓴 게 아닌 옛 제국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중에 잘 팔리지 않는 책이었고 왕자는 그녀에게 빨리 주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주고 싶어 했어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왕자가 자신을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고 얼굴을 붉히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왕자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고 서둘러 일어서며 내일 그녀가 이모를 방문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허리가 아프셔서 엘리는 일주일 동안 이모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왕자님은 엘리를 못 봐서 슬프다고 하면서도 엘리가 자신을 잘 돌보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5일 후 엘리는 친구를 설득해서 이모 간호를 대신하게 하고 마침내 왕실 기록 보관소로 돌아왔어요. 책을 읽다가 익숙한 왕자님의 웃음소리를 듣고는 왕자님이 이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드디어 그때가 왔군요. 가짜 약혼녀 생활도 곧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자리를 이레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왕실 기록 보관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군요. 엘리는 왕자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아첨을 생각하며
적어도 그들의 약혼을 왕자 자신이 직접 파기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왕자의 방으로 다가가던 글렌은 그녀를 보고 놀랐고 문이 열려 있었기에 엘리는 어떤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왕자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들렸습니다. 아니, 왕자는 이레네 영예의 이야기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레네에게 자신이 만든 어떤 선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엘리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받은 보석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크리스가 엘리를 발견하고 놀라 급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직 이틀 더 이모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렉세이와 글렌조차도 왕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엘리는 왕자에게 이모를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레네의 즐거운 대화를 방해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준 책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에게는 그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고 그것을 두고 떠났을 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륙 전에 바로 그의 손에 있었어요. 엘리가 크리스토퍼 왕자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었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책벌레 공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엘리는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사전을 빌렸다는 통지를 받았고 테오도르가 그것을 반납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모두 그녀 대신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성을 둘러보다가 그녀는 어떤 남자들이 왕자가 사신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파솔백작 이레네 가족, 그들은 크리스 왕자가 벌슈타인 요정공주에서 이레네 영예로 진심으로 갈아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레네 영예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전에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둘러보다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가져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실 사무실에 전할 메시지와 함께 기록 보관소로 가서 농담으로 발전의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그가 화가 난 데에는 그녀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녀의 손에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엘리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이레네였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인 앨런이 그녀를 확인하러 왔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레네는 눈을 뜨기 시작했고 앨런의 가슴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엘리아나가 자신을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왕자가 나타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레네는 엘리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엘리가 모든 것을 자신 탓으로 돌리고 계단에서 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뭘 짓거리는 거야. 그런 일 없었어. 크리스틴이 이렌에게 더 있다면 듣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렌은 자신이 이 안쪽 궁에서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궁 안에서 하급 귀족이라고 불리고 하녀처럼 취급받고 밥도 굶겨지고 게다가 침대까지 마구간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미래의 왕비 엘리아나 영예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엘리아나의 부탁으로 장미를 따러 갔다가 물에 흠뻑 젖었고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엘리의 부탁으로 기록 보관소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사용한 것은 조작되었고 그녀는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엘리가 그 사실을 신고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레네는 엘리아나에게서 벌레가 들어있는 간식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어요. 엘리는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활동적인 에서가 공주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러자 왕자는 이레네에게 엘리가 자신을 밀었다고 확신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확인하기 시작하자 엘리를 쳐다보며 충격적으로 엘리의 손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크리스가 엘리에게 다가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렉세이에게 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일을 떠넘기는 것을 그만두라고. 그의 뒤에서 이레네는 크리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격자를 불렀습니다. 앨런은 그녀가 넘어지는 것을 봤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밀었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궁정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민한 귀로 그는 그녀가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비명을 지르는 것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크리스토퍼 왕자의 계획대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근위병들이 이레네의 아버지를 묶어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자 왕자는 이레네와 그녀의 아버지 모두를 엘리아나 번스타인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엘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레네는 계속 피해자인 척하며 자신과 함께 있던 왕자가 진짜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예전으로 돌아가달라고 애원했어요. 크리스는 이를 무례하다고 여기고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그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갖지 않았어요. 먼저 내공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엘리아나는 여기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현 왕비 헨리에타, 즉 그의 어머니예요. 그러자 앨런은 자신이 왕자의 비밀 병기였고 그동안 모든 것을 조사해서 엘리아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없도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자님께서는 이레네가 증거 보관대를 조작하고 오염되지 않은 간식과 장미 정원 파이프의 물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장미 정원에서요. 정원 파티를 통해 신원 미상의 침입자가 왕궁에 침입했습니다. 왕궁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글렌과 다른 왕실 경비대에게 붙잡혔습니다. 침입자의 목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조작 행위와 함께 엘리아나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조작 말이에요. 테오도르가 엘리에게 경고했었어요. 엘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지켜주려 했던 거라는 걸 깨닫고서 안전하게 지키려 했던 거였다. 이레네가 소리쳤다. 누군가 자신을 음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이레네는 엘리아나가 자신의 지위를 훨씬 능가하는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며 여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고 크리스토퍼가 엘리아나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고 말이다. 이제 크리스는 필요한 증거를 100% 확보했고 약혼녀의 업적과 명성을 바로 여기서 높여주고 싶어 했다. 지금 당장 그녀의 업적과 명성을 드높이고 싶어 했다. 어떤 신하가 지적했다. 4년 전 엘리아나가 그들의 왕국에서 어업과 관련된 지역에 부패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그리고 그걸 지적한 이후로 그곳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들은 엘리가 추천한 책 덕분에 요리를 개선했고 새로운 약초가 그녀의 독서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독서 덕분에 새로운 약초가 발견되었어요. 엘리는 왕국의 한 도시에 혹한이 닥칠 것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자원을 비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엘리의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 왕국을 아주 미묘하게 여러모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도왔어요. 크리스는 그녀의 일에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왠지 이제 날 피할 수 없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작과 그의 딸은 쫓겨났고 모든 귀족들, 심지어 그들 중에서도 엘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역시 크리스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러고는 크리스가 자신과 엘리아나의 약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박수치며 그들을 축하했습니다. 엘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가짜 약혼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크리스는 엘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널 놓칠 생각 없어. 엘리. 그날 이후로 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마치 제가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시길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나의 소녀 주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답니다. 드라마, 로맨스, 액션이 가득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자, 갑시다. 구독 버튼 눌러서 같이 즐겨봐요. 나중에 시어도어 글렌과 알렉세이는 엘리에게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고 엘리는 모두의 마음 씀씀이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앨런이 나타나 엘리에게 인사하며 자신이 엘리의 이름을 요정공주로 퍼뜨린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요정공주라는 이름을 퍼뜨린 장본인이라고 말이죠. 과거에 그녀는 자신이 도서관의 유령이라고 불렸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칭호는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었죠. 엘리의 소란을 막 듣고 알프레드가 급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크리스토퍼 왕자가 알프레드에게 엘더 번스타인에게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라고 요청했어요. 알프레드는 승낙했지만 크리스에게 동생을 다시 괴롭히면 번스타인 가문 전체를 동원해서 응징할 거라고 말했어요. 크리스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 국왕과 총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크리스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만나는 대신 크리스는 엘리를 데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피했어요. 왕실의 운명과 관련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크리스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엘리는 그 일이 무엇일지 걱정했습니다. 이 일이 대체 무엇일지 궁금해했습니다. 크리스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엘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엘리의 불안감을 준 것에 대해 그는 약혼할 때 엘더 번스타인과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더 번스타인과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번스타인 남작이 크리스에게 장로 귀족들의 수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책보다 엘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마감 기한은 엘리가 성년이 되는 4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혼은 파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도 그녀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는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4년 전에 그녀에게 말했다면 그녀가
그렇게 애쓸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약혼자로 선택했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사과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괜찮아했습니다. 그의 책보다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너무나도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고모에게 허리 통증을 핑계삼아 성을 떠나도록 부탁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행히도 엘리를 너무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녀는 그가 준 책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보니 그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깊이 상처 입힌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물한 책을 읽고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를 앉혀 다시 한번 받아줄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은 완벽했습니다. 크리스가 키스하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실 번스타인의 실제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2살 크리스토퍼 왕자 시절로 돌아가보자. 그는 책들을 도미노처럼 넘어뜨렸습니다.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엘리가 그에게 소리치며 책들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그의 신분이나 지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 책들은 침묵하는 조상이자 인류의 보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실제로 그랬다. 기록 보관소를 더 자주 방문하면서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엘리를 발견했다. 그 자리에서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녀와 함께 책을 읽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녀가 너무나 참을성 있게 말하는 것을 듣자 그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와 총리에게 엘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 그 모든 말을 했지만 그녀는 사실 그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크리스 왕자를 그때 만났던 기억조차 없었다. 어쨌든 그때 그는 처음으로 소슬랜드의 두뇌라는 별명을 들었다. 번스타인가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것은 왕족과 궁궐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별명이다. 소수의 번스타인 가문은 그들이 섬긴 왕조들 동안 똑같이 번영했다. 엘리의 아버지와 오빠는 모두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 환경 때문에 두 사람은 명성을 얻는 대신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독서 생활이 그들의 지식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엘리는 자신의 가족이 단순히 여러 세대에 걸친 책 애호가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가 엘리와 결혼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그때 베른스타인 남작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녀를 성으로 데려오는 것을 중단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엘리는 그의 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왕자는 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녀 자신만을 원했다. 그러자 가짜 약혼녀라는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사라져갔다. 가슴에서 그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그녀에게도 같은 마음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시선이 스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의 곁에 있어도 될지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로맨틱하게 바라보았다. 엘리는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다.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자 왕자는 사랑하는 독서관 공주에게 키스했다. 에셔럴드 여왕은 종종 행복하게 결혼한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를 어린 크리스에게 읽어주곤 했다. 크리스는 이야기가 끝난 후 그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고 여왕은 그들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었고 비록 헤어지더라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마법의 단어를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엘리와 왕자는 변장을 하고 마을 밖으로 여행을 떠났다. 왕자님이 너무 잘생겨서 엘리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다. 키스한 날부터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와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가 없다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시셀의 별이라는 희귀한 책 재본사들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시셀. 오늘 놓치면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했고 엘리는 오랫동안 그들에게서 사고 싶어 했습니다. 가는 길에 엘리는 왕자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그런 바람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를 만났던 기억이 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엘리는 탁 트인 공간에 펼쳐진 책들을 보고 감탄했고 크리스가 그녀의 손을 잡자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끌고 갔다. 책을 사면서 두 사람의 장난이 심해지자 한 노점상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연인 같은 농담을 보면서 앨런은 낄낄거리며 즐거워했다.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두 소년이 책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책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올로라는 소년이 번스타인 귀족이 자신에게 책을 훔치라고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가문을 헐뜯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크리스가 개입했고, 다른 소년 레네는 크리스를 자신의 아버지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레네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셀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번스타인 가문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귀족이 그들에게 다가와 레네 어머니를 치료해줄 의사를 구해주는 대가로 책을 훔치려 했습니다. 레네는 어머니가 크리스를 파란 눈을 가진 기사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시셀의 의사 레체 박사의 별자리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레네의 어머니는 그 공연단의 무용수였지만 레네의 아버지인 소슬로 기사는 의사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마치 왕자가 이중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쩌면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러자 크리스는 레네에게 부드럽게 수저를 건네주며 식사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자신과 그의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었다. 그러자 팔로는 엘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녀가 번스타인 가문이 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녀가 그런 밀정 귀족들, 건방지게 시셀 사람들과 다른 서민들을 깔보는 유형의 귀족들 중 하나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레네를 돕기 위해서만 그 책을 훔쳤지만 의사가 레네의 어머니만 봤어도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그랬을 텐데. 팔로는 엘리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네가 속상해하는 것을 보자 진정했고, 두 소녀는 사과했습니다. 엘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중 누구도 책을 절대 훔치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꼭 가지고 싶은데 구할 수 없는 책이라면 애걸복걸하든 독약을 마시게 되든 어떻게든 읽을 겁니다. 팔로는 독약을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 분명히 말했고, 모두들 조금 웃었습니다. 잠깐, 그 후 어린 레네는 엘리의 책을 든 채 그녀 옆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파올로는 엘리와 크리스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싶어 했어요. 연인 사이였을까요? 엘리는 그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관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어요. 파올로는 왜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지 궁금했지만 어쨌든 그는 레네의 아버지로서 하루 동안 크리스를 빌리는 것을 원했어요. 크리스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아니었죠. 엘리 바로 뒤에서 크리스가 레네를 안고 나타나서 그런 일에는 아마도 자기 허락을 받아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일을 처리했으니 그 사람과 이야기하게 할 거예요. 시셀의 수장을 만나서 번스타인 가문을 중상하는 귀족을 처리해야 해. 나중에 크리스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그저 밤을 보내고 엘리 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르네가 깨어났고 르네가 크리스를 똑바로 쳐다보자 크리스는 자신도 어렸을 때 똑같은 표정을 지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크리스는 푸른 눈의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르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먼 땅으로 떠났습니다. 소년은 너무 걱정이 되어 매일 기도하고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어머니가 병을 이겨내고 돌아오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격하고 차가워지셨고 아이에게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아이는 매우 상처받았고 심지어 울기도 했다. 그때 아이는 사악한 마법사가 어머니에게 마법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법을 풀고 싶어 매일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법을 풀 수 있는 공주가 아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도서관의 요정이었고 아이에게 마법을 풀 수 있는 주문을 알려주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소녀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간과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변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소년의 편지를 사랑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히 여기며 말이죠. 그래서 그 후로는 어머니가 아무리 엄하게 대해도 소년은 괜찮았습니다. 크리스가 르네에게 전하고 싶었던 교훈은 중요한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르네는 크리스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가 간식을 갖고 왔기에 크리스는 엘리가 그에게 먹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황했지만 크리스가 간식과 함께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물었을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간식과 함께 말이죠. 그녀는 자신이 음식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는 정말요? 라고 말하며 더욱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파올로의 식욕을 떨어뜨리며 그들은 레츠키 박사를 만나러 갔는데 크리스가 6년 전에 술값을 몇 잔 빚졌던 사람이었습니다. 6년 전에 말이죠. 6년 전
엘리와 약혼하기 전에 왕실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 왕자에게 어린 시절 첫사랑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여자에게만 마음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집했습니다. 그는 엘리의 말에 따르면 3년에 한 번 열리는 세실부대의 별시장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그는 니콜라 레트시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 박사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엘리의 아버지인 타노키가 크리스가 아직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가 너무 순진하고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타노키에게 이용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에게 엘리와 다시 만나는 날을 대비해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갈고 닦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둘이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둘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사의 조언에 대한 대가로 크리스의 모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음료수 현재로 돌아와서 레츠키 박사는 이 소녀가 그때 크리스가 말했던 어린 숙녀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크리스는 레니에게 당분간 어머니께 돌아가라고 했고 엘리는 소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왕자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랐습니다. 한편으론 행복했지만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준 것은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크리스를 처음 만났을 때 일이에요. 앨런이 그들에게 다가가 엘리에게 혼자 고통받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크리스 왕자에게 자신의 불만과 걱정을 털어놓도록 조언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글렌이 크리스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 낙담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때 그들은 다른 시셀 소년 몇 명이 큰 소리로 속삭이며 덤불 속에서 글렌과 팔로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년들은 가짜 번스타인 가족으로부터 책을 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도둑질을 거부하자 그 귀족은 레네의 어머니를 저택에 가두었어요. 소년들은 그 남자가 모든 책을 태워 증거를 없앨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증거도 함께요. 엘리와 관련된 일에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 귀족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고 엘리가 요구했고 소년들은 그녀를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귀족이 책을 태우기 시작하기도 전에 엘리가 딱 맞춰 도착해서 그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를 사교 모임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몰 남작이에요. 모두 슬레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녀는 책을 태우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땅벌 아래에. 이 남자는 특히 아이들을 이용해 책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자기 성으로 남작은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단지 그 책들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엘리는 그가 책을 불태운 사실을 덮어주는 대신 그도 그녀가 시셀의 세방랑자와 결탁한 것을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베른슈타인 가문이 제안한 조치들을 싫어했습니다. 왕국의 예산을 질병치료 연구에 더 투자하는 것보다 무기보다 더 엘리는 이걸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책을 태우려는 남자가 언젠가 사람도 태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나라가 평화롭기를 바랐어요. 남작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 그녀를 위협했죠. 그런데 왕자가 적절한 순간에 개입했어요. 모질이 남작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면서 남작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왕자가 남작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묻기 위해 다가가자 남작은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납득하지 않았고 남작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어요. 엘리가 자신이 끼친 소란에 대해 사과하려 하자 왕자는 그녀를 가까이 당겨 껴안았다. 꽉 끌어안았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약혼녀의 눈에서 단 1초라도 눈을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가 레네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리고 엘리는 다소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 레네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레네는 어머니에게 자신과 같은 푸른 윤을 가진 소슬린 기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크리스가 자신에게 들려준 동화를 다시 이야기하며 중요한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어린 시절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속으로 르네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셀의 별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그 부대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채 그녀는 르네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크리스는 소년들과 르네의 어머니에게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왕국기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말이에요. 약 10일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입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올 수 있는 병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사실 책임자는 그의 약혼녀 엘리아나였습니다. 엘리에게는 뜻밖의 소식이었고
왜 자신이 책임자로 임명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엘리가 직접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와 크리스가 처음 만났을 때 엘리는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책들을 자주 읽으며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느껴보려고 했어요. 고요. 또 어머니가 앓으셨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했어요. 고요. 언젠가 도서관에 책이 있는 것처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의사들의 도서관이 있기를 바랐어요. 만약 그랬다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 엘리처럼 말이죠. 그 수가 줄었을지도 몰라요. 엘리처럼요. 누구든 진료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이라는 생각을 정말 좋아했어요. 크리스가 자신에 대한 그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내자 엘리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러자 파울로가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연인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에게 완전히 반한 것처럼 보였어요. 앨런이 크리스에게 마음을 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오래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을 고백했습니다. 크리스에게는 자신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많은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크리스는 그녀를 꼭 껴안고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죠. 그리고 가볍게 키스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그녀는 크리스를 밀어냈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기뻤거든요. 파울로는 크리스에게 작은 키스라도 해보라고 부추겼어요. 마치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자의 키스로 풀리는 공주에게 걸린 마법처럼 말이죠. 그 말에 엘리는 마침내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크리스는 자신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처음 헤어졌을 때 엘리가 달라졌을까 걱정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봐요. 하지만 엘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그대로 책을 사랑하는 공주님이었죠.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봤어요. 그녀는 조금 성장했고 그에게 다시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어요. 엘리는 그때 제가 약속했던 마법의 말, 오직 연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약속했던 마법의 단어, 오직 연인들만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왕국에 다른 나라 사람이 엘리온 베른스타인이 그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며 도착했습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랐습니다. 엘리는 크리스에게 안기기를 바라는 그에게 가려고 서둘렀지만 그를 차갑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그는 공식 업무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달 이상 자리를 비울 예정이었고 그녀 없이는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에게 인형 머리카락으로 만든 인형이나 피로 글씨를 새긴 깃펜을 주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왕자와 다른 사람들은 다소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를 위한 특별한 부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인형을 위해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 필요했고 피로 쓴 글씨는 그의 이름을 그녀의 피로 쓴 펜에 새길 것이었습니다. 그 인형을 잘 보살피면 그가 안전할 것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펜을 다 쓰면 그녀의 생각이 그에게 전해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이 기이한 전설을 무시하고 엘리가 그저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에게 자신도 외로울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가 떠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냥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마차까지 따라가 그 말들을 공개적으로 할까봐 이제는 끔찍해졌다. 그 말들을. 그래서 그는 그녀의 리본 중 하나를 부적으로 가져갔다. 크리스가 없는 동안 엘리는 한가한 영지, 특히 그를 대신하여 크리스의 궁전을 관리했다. 거기서 그녀는 하녀 잔느와 함께 가을 사냥축제에 참석해야 했다. 곁에 두고 그녀의 친구 릴리아가 사냥복을 자랑하며 나타났고 왕자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어요. 왕자가 거기에 없다는 게 유감이라고 했어요. 사냥을 잘하는 능숙한 신사들이 마음에 드는 숙녀에게 바칠 화관을 받는 전통이 있대요. 릴리아는 글렌과 알렉세이도 없으니 엘리도 크리스 왕자에게 마음을 둔 소피아 영예로부터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고 걱정했어요. 크리스 왕자에게 말이죠. 다과회 주최자인 크리스 영예도 크리스가 와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길 바랐어요. 그의 재능을 말이죠. 다른 여성 중 한 명이 알아보지 못한 참석자를 언급했고 우리는 그의 이름이 어윈 오란자였습니다. 크리스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외국에서 결혼하신 분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사냥 중 말에서 떨어진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듣게 되었고 테오도르 경이 소피아 영예를 부축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엘리아나에게 직접 크리스 대신 자신이 화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볍게 그녀의 손에 입맞추자 소녀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피아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테오는 엘리에게 절대 혼자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무도회가 열렸고 여러 남자들이 엘리와 번갈아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와 다음 춤을 추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녀는 어느 순간 지쳐 있었어요. 그러자 테오도어가 춤을 신청하며 그녀가 크리스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보기 좋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크리스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말이에요. 춤을 춘 후 그는 엘리에게 포도의 영혼에 매료된 것처럼 그녀의 드레스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마치 포도의 영혼에 홀린 듯이 말이죠. 그는 마치 그녀에게 취한 것 같았어요. 이 말에 엘리는 크리스에게 칭찬받는 상상을 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가 자리를 뜬 후 소피아와 그녀의 아첨꾼들이 엘리를 나무라러 왔어요. 소피아가 여기서 악당인가 봐요. 셋은 엘리의 많은 댄스 파트너들을 보고 놀리기 시작했다. 엘리는 관심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억압되지 않은 여자처럼 보였다. 는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릴리아는 사교와 억압되지 않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들을 놀렸다. 그리고 억압되지 않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놀렸다. 하지만 엘리는 소피아의 다리가 걱정되었다. 그녀는 생고기로 염좌를 치료하는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했고 이것은 셋을 역겹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다. 밖에서 엘리는 잠시 숨을 돌리기로 했고 로헤이든에게 접근받았다. 에다에아 국경지방의 영주. 그녀 덕분에 에다에아 사람들이 특히 활기 넘쳤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결정들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국경지역 국가였기에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전쟁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가 책으로만 세상을 배운 생각에 잠긴 젊은 여성의 이상주의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책 속의 세상만 알 뿐이라고. 그는 그녀가 그들의 방식을 간섭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엘리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신을 이론에 치우친 책벌레 공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크게 하면 그녀가 더 그리워하고 왕자님께 더 위지하려 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속으로만 사귀었죠. 그때 에르빈이 인사하러 나타났어요. 에르빈은 공주님이 그렇게 인형 같은 아가씨일 줄은 몰랐어요. 백작이 심한 말을 한 후 눈물이 날 것 같은 공주님을 놀리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녀가 소슬랜드의 두뇌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는 그가 자신의 가족 가명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 왕자가 머무는 곳에는 여러 명의 신원 미상의 도둑들이 국경을 넘어 황폐한 영지에 모여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거기에다 귀빈이 입국했어요. 엘리의 안전을 걱정한 크리스는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즉시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죠. 다음 날 엘리는 크리스 가문이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녀는 얼마 전 남편을 잃은 안나 영예에게 오웬 경이 구애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엘리를 발견하고 소슬랜드 왕국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오웬 경이 여성을 얼마나 형편없이 대했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안나를 제쳐두고 엘리를 훈육하려 했어요. 하지만 잔느가 가르쳐준 자기 방어 기술을 떠올리며 그녀는 책으로 오웬 경을 때리고 가장 아픈 곳을 발로 차서 제압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든 책에 한 짓에 끔찍해했다. 나중에 엘리와 안나는 테오도르와 차를 마셨고 그는 그녀가 또다시 혼자 행동한 것을 나무랐다. 그는 크리스 없이는 그녀가 쉬운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우상 영역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했다. 왕실의 직접 통치 지역이 되기 전 이 땅을 다스리던 이전 영주는 반란을 시도했고 그 후 제거되었다. 테오도르에게는 개인적인 과거가 있었는데 그 백작이 슬레이드 공작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테오도르는 공작의 딸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의 최후가 사형이었기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때 앨런이 크리스의 메시지를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냥 너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아, 엘리. 라고 말이죠. 그냥 너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아, 엘리. 사실 더 유치한 말들이 있었지만 앨런은 요점만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엘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왕자의 말 한마디에 힘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왕자의 건강도 기도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던 중 왕자는 산적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산적들을 물리친 후 크리스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엘리만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여관에 들러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크리스는 엘리를 깊이 걱정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자신을 탓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너무나도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과 약혼하지 않았더라면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사랑하는 책들에 둘러싸여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왕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엘리는 소피아가 만약 그녀가 한다면 하고 부추기자 말을 탔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야 하고 크리스의 자리였는데 그녀가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사냥축제에서 남자들의 능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나요? 그러다가 말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귀부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엘리의 지시에 따라 장이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총에 맞은 멧돼지가 돌진하여 엘리의 말을 놀라게 하고 엘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엘리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어빈이 엘리를 잡았습니다. 헤이든 백작은 멧돼지에서 화살을 뽑아 어빈이 쏜 화살이 맞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살표는 달랐어요. 그러자 어빈은 엘리의 손을 잡고 성 앞으로 데려갔고 모든 소녀들이 그가 얼마나 멋진지 넋을 놓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자신의 하녀가 엘리를 낙담시키려던 계략이 실패하자 어빈이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화가 났어요. 다른 저녁 모임 중에 안나는 엘리와 소피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소피아는 릴리아가 낡은 성을 탐험하자고 자신을 초대했다고 주장하며 엘리가 릴리아가 호기심이 많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그것은 엘리를 안에 가두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이 성은 소문의 저주와 어떤 유령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도 좀 놀랐지만 어빈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무서워서 넘어졌지만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말두라라는 외국에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이든 백작의 마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빈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지금 엘리를 죽이면 사우스랜드가 전쟁을 할까요? 하지만 그는 농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길을 걸으며 엘리는 어빈의 어머니가 사우스랜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말두라 출신이고 어머니는 여기 출신인데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두 나라의 피가 흐르는 그에게는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한 짐도 느껴졌다. 그들의 역사 말이다. 과거에 말두라는 여러 번 사우스랜드와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사우스랜드가 말두라를 미개한 나라로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엘리가 평화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듣고 매우 놀랐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는 그녀가 이상적인 몽상가인 것조차 괜찮았다. 결국 나라가 최고 지도자의 이상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녀의 가까운 측근들은 그녀가 왕세자 약혼녀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왕세자 약혼녀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자신들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말이죠. 잔느와 어윈의 시종인 레이는 하얀 머리카락 때문에 사람들이 유령으로 착각하는 남자였습니다. 유령으로 오해받는 남자였죠.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침입자들이 들어왔고 레이와 어윈은 재빨리 그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느는 엘리와 함께 도망쳤지만 바로 옆방에서 안나가 인질로 잡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엘리아나 번스타인이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자신들이 말두라 출신이며 살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우스란드 왕세자의 약혼녀와 말두라 왕자를. 하지만 엘리는 말두라 왕자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어윈이 도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한 자국민들에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미 그들이 성왕자에게서 보내진 자들임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크리스토퍼 왕자 덕분에 가운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빠르게 제압당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왕자. 크리스는 여기에 귀빈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두라 공국의 왕자인 어윈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슬레이드 공작의 딸이었습니다. 슬레이드. 밖으로 나가자 소피아가 이 음모의 꼭두각시였고 사실은 말두라의 스파이였던 그녀의 시녀 로나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으로 돌아온 어윈은 자신의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을 사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향을. 하지만 슬레이드 공작은 왕실에 대한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고 말두라와 결탁했습니다. 당시 왕자였던 어윈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우스랜드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테오도르를 통해 그 반란이 사실 에르윈의 어머니에 의해 폭로되었고 그녀는 조국을 지키다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는 에르윈 어머니의 용감함을 알게 된 후 백작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많은 귀족들은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방식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버릇없는 아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에 헤이든 백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젊음과 잠재력을 알아보고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지도 아래 그들의 나라가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엘리는 크리스를 꽉 껴안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없는 동안 매일 그녀에게 지니고 있던 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왕자는 키스를 원했지만 하녀 중 한 명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사냥축제 마지막 날, 헤이든 백작은 놀라운 기량을 선보여 허관을 얻었고 그것은 에르윈의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로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는 두 나라가 평생 평화를 유지하리라는 생각에 매우 만족해하는 에르윈 왕자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에델의 꽃이 필 봄에 방문하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에르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때쯤 그녀가 크리스 왕자와 결혼할까 궁금해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녀를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한지. 하지만 크리스가 거기에 있었으니 그냥 농담이었겠죠. 그랬을까요? 또 다른 날, 크리스 왕자는 너무 바빠서 글렌이 문제를 가지고 난입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글렌을 무시했습니다. 엘리아나는 나중에 왕비의 시녀들에게 옷을 여러 벌 갈아입어 보라는 말을 듣고 폭격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옷들을 성기사의 연애 준비로 모두 바쁘고 엘리는 그 때문에 아직 집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특히 고대 유울꽃 무늬 디자인에 집착하게 된다. 신화에 따르면 그 꽃은 여신이 사랑한 처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디자인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고 그것이 참석자들이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두고 다투며 모두가 엘리의 패션평에 도움을 청하고 있어. 그러자 엘리가 아직 위상을 고르지 못하자 헨리에타 애슈롤드 여왕은 다소 조급해 보였습니다. 아직 위상을 선택하지 못한 엘리에게 여왕은 다소 조급해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를 꾸짖었다. 왕세자비의 역할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용한 조언으로 회사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거나 하녀들에게 휘둘리지도 마라. 여왕은 엘리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했고 엘리는 궁금해졌다. 그녀가 여왕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시녀들을 배웅한 후 여왕은 엘리에게 결혼 날짜가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더 쉽게 해주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엘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법과 베테랑 사기꾼들과 다투는 기술을 배워야 했다. 숙련된 사기꾼들과 말다툼하는 법을 말이다. 그러고는 둘만 있을 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엘리에게 당부했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왕은 엘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함께 차를 마시며 여왕은 15년 전 제위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슬랜드 북동부에서 발생하여 엘리의 어머니를 포함해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낸 역병이었다. 왕비께서도 그 병에 걸리셔서 궁에서 격리되셨다. 한동안 말이다. 왕비께서 병중이신 동안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중 하나는 크리스토퍼 왕자가 왕위 계승의 유일한 직계 후계자라는 것이었다. 그가 왕위에 오르면 테오도르는 왕의 동생으로서 계승권을 잃게 될 것이다. 그 권리를 말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테오도르에게도 자리가 있다. 현재 조정은 세 개의 파벌로 나뉘어 있다. 테오도르를 지지하는 자들, 크리스토퍼를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 자들이다. 테오도르가 왕실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장 먼 곳까지 권력의 자리에서 그는 왕위 계승을 위한 잠재적인 투쟁을 피했다. 다음 문제는 크리스 왕자가 후궁을 두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왕비는 그들의 공국 중 하나에서 아들을 위해 맞이하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글렌의 약혼녀 샤론 가드윈과 그녀의 시녀 엘렌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어린 공작부인 엘렌은 크리스가 그의 누나와 함께했던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라이. 약 6년 전부터 엘리는 미라이를 불행한 공국의 대공녀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국.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움과 재치로 유명한 진주 공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족과 결혼하여 공작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젊은 시절 크리스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녀는 그의 약혼 후보였습니다. 샤론은 언니가 성기사 연회에도 참석하길 바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샤론은 그러고 나서 크리스에게 어린 시절 친구로서 미라이를 위로해달라고 그리고 엘리에게 그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이미 조의를 표했기 때문에 그녀를 멈췄습니다. 그들의 왕국. 그는 미라이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고 그녀 남편의 추억을 신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후 크리스는 공식 업무를 위해 불려갔고 우아하게 엘리의 손에 키스하며 모두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만날 예정이었지만 둘 다 공식 업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동안
여왕은 엘리에게 도너 백작 부인과 그녀의 딸 마틸다를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틸다의 드레스는 엘리가 전에 입고 싶다고 말했던 유일무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마틸다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거였어요. 우연일까요? 도너 자매들은 엘리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며 상당히 무례했습니다. 엘리 앞에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틸다를 왕자의 첩으로 들이기 위한 권력 다툼이었고 왕비조차도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마틸다는 인사를 하면서 엘리에게 최악의 비웃음을 지었어요. 여왕은 그때 엘리에게 머리를 고치라고 말했어요. 이제 정말 엘리가 할 시간이었죠. 혼자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는지 드러날지도 몰라. 엘리는 유르 드레스 디자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그녀가 며칠 전 했던 말에 100% 근거한 거예요. 즉, 누군가 그녀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뜻이죠. 누군가 그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지쳐서 여왕 곁에 서 있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바깥 공기를 쐐기로 하고 나갔다가 크리스가 엘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라이님으로부터 편지를 전달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 모습에 엘리는 겁을 먹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그의 첩이 되고 싶어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오빠와 안나와 함께 핫초코를 마시면서 엘리는 너무나 우울해했고 오빠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엘리는 크리스와 직접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말이죠. 알렉세이가 나타나 평소처럼 엘리에게 서류 배달 일을 떠넘겼다. 첫 번째 배달 장소에서 일꾼들이 엘리에게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다. 배달할 것들을. 엘리는 진주공주 미라이님을 더 생각하며 기분이 더욱 가라앉았다. 그때 앨런이 나타나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섰다. 엘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도너 가족은 군국주의자들이었다. 그러니 마틸다가 정말 크리스의 후궁이 된다면 사슬랜드 북동쪽 국가들은 그들의 미래 행동을 전쟁 도발로 간주할 수 있다. 엘리는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려고 크리스의 사무실에 가려 했지만 그는 오늘 없었다. 그러다 미라이 레이디의 편지를 발견했고 그 편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다. 나중에 여왕의 시종이 엘리에게 크리스의 잠재적인 후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도너 자작 부인이 자신의 좌절된 꿈 때문에 아마도 딸인 마틸다를 밀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작 부인 자신도 과거에 전임 국왕과의 결혼 후보였습니다. 과거에 엘리의 아버지가 매년 군 예산을 삭감해왔기 때문에 군보 관련 인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내궁에 압력을 넣기 위해 후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시종은 엘리가 왕자의 첩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녀는 더욱 위기소침해졌습니다. 다음 날 엘리는 다시 한번 크리스에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크리스가 다리 교각이 무너져 몇몇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은 현장으로 출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줄 지역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제위 악몽이 그 시작이었어. 그게 원인이었어. 그러다 엘리를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엘리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엘리에게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글렌에게 여자방에 밤에 몰래 들어가는 법을 배우라고 농담까지 했어요. 엘리는 얼굴이 빨개졌고 다른 남자들은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죠. 키스하려는 순간 남자애들이 그에게 만약 시간이 있다면 일을 더 빨리 처리해서 연애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그에게 행운을 빌었지만 그를 다시 만난 후로 마음속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엘리는 샤론 영부인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그들의 차담은 사적인 자리였고 샤론은 돌려 말하지 않고 자신이 원한다고 말했어요. 엘리 대신 크리스의 파트너가 되어 성스러운 밤의 만찬에 참석하세요. 그녀는 모두에게 크리스가 여전히 그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미래 자매님. 미래에게 크리스의 첩 중 한 명이 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샤론은 엘리를 왕자의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래가 크리스의 약혼녀라면 그녀는 그의 첩들을 모두 감당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내궁의 귀족들. 샤론은 엘리가 명목상의 공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라이가 모든 중요한 임무를 처리하는 동안 말이죠. 엘리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가 후궁을 받아들일지 어떨지 몰랐고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크리스와 미라이의 어릴 적부터 이어진 사랑을 방해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들의 관계를 방해할까봐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걱정하는 모든 게 사실이라면 어쩌지. 엘리는 그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같으니 최선을 다해 그의 곁에 설 자격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을 만한 가치를. 하지만 따라갈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던 중
그녀는 오빠 알프레드가 안나에게 신성한 잔치 축제에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신성한 잔치 축제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그는 자신이 남자로서 그녀에게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는 안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떠났다. 크리스가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엘리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결혼식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엘리는 도망쳐 정원으로 갔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그녀는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다행히 엘렌이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엘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도 따라왔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엘렌은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에게 먼저 진정하라고 했죠. 크리스는 엘렌에게 상관없으니 빠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엘렌은 무서워하는 여자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크리스는 엘리에게 직접 전화했지만 엘리는 사과하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 했고 그는 그러겠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엘리는 절망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갔고 크리스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그녀는 진정하고 크리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쏠리는 기대감의 무게를 느끼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책벌레 공주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녀는 궁으로 돌아왔고 몇몇 시녀들이 그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엘리의 궁궐 방으로 갔고 거기서 마틸다가 궁궐 하녀 중 사라라는 여자를 압박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사라는 엘리아나가 연회에서 입을 드레스는 여왕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 방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틸다는 상관없다는 듯이 구렸어요. 엘리보다 앞서 나갈 무언가를 찾고 싶어 했어요. 연회에서 엘리보다 더 눈에 띄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와 어머니께 꾸중을 들을 테니까요. 사라는 여전히 엘리의 방을 뒤지는 것에 대해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틸다는 사라가 궁중 시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자기 가족이라고 상기시켰어요. 그리고는 사라를 저주받은 아줄라이트라고 부르며 기본적으로 제위 악몽이 시작된 평민 출신인 사라를 깔봤어요. 그때 엘리가 들어왔고 마틸다는 재빨리 태도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꾸며 그녀의 유리한 점은 만약 그녀가 크리스의 첩이 된다면 군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평온해질 거라고요. 엘리는 마틸다의 말을 무시하고 아줄 지역에서 채취한 잉크를 꺼냈어요. 아줄 지역산 잉크였어요. 엘리는 사라에게 직접 그 잉크를 가져오게 했지만 마틸다에게 그것을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마틸다는 아줄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사라에게 다가가 마틸다의 편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15년 전 아줄 지역에서 온 질병이 제위 악몽으로 알려지기 전에 그 지역의 강은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범람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강을 가로지르는 많은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아줄 지방은 다른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그 다리들에 의존했기에 그 기간 동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이 퍼진 경위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의 발원지라고 생각했던 특정 마을은 고립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홀로 전염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생존자가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전염병이 아줄 지방과 함께 고립되었던 이웃 제국에서 파괴된 것을 통해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은 그저 희생자였습니다. 사실 크리스는 지금 아줄 지역의 다리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그들이 다시 갇히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엘리는 마틸다의 하층민에 대한 무관심을 고려하여 그녀를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하층민에 대한 무관심 말입니다. 이에 마틸다는 화가 나서 엘리에게 잉크를 뿌리려고 했지만 사라가 막았습니다. 대신 마틸다 자신의 드레스에 잉크를 쏟았죠. 그리고 크리스가 그 모든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마틸다는 엘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진이 그녀를 제압하고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엘리에 대한 폭행 미수와 크리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습니다. 마틸다는 여전히 크리스의 도움을 간청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왜 모두가 자기가 그렇게 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위하해했습니다. 그는 마틸다 할아버지가 군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물러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너 가문이 은밀히 좋지 않은 사업 관행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의 첫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너 가문만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엘리아나를 다른 여자 하나 없이 자신의 유일한 공주로 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마틸다가 끌려간 후에 엘리는 사과해야 한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자신의 잘못이라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엘리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걱정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건 그녀였는데 그녀의 마음은 질투로 가득 차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엘리는 울면서 왕자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고 왕자는 다가가서 그녀를 껴안았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에 쌓였던 걱정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헤니에타 여왕처럼 될 수 없다는 것, 궁정의 끔찍한 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좌절한 것 등을요. 말이에요. 크리스에게 후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미라이 영예 때문에 그녀를 갉아먹는 의심 등을요. 말이에요. 자신의 실패 때문에 크리스를 붙잡아 두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크리스는 그녀가 잘못한 게 없다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아무것도요. 그녀가 진심이었고 항상 너무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헤아려주고 그녀 곁에 있어 줘야 했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라이 영예와의 일은 단순한 오해였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엘리도 아직 공식적인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분간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어요. 일단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때 그들은 여왕이 두 사람을 찾는 소리를 들었고 여왕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처에 있는 줄 모르고 여왕은 엘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엘리를 사교 모임에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엘리의 독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이 떠난 후 크리스는 엘리에게 어머니가 4년 전 약혼했을 때부터 그녀를 좋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혼한 지 4년 전부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그의 어머니가 그가 약혼녀가 된 직후에 계속해서 차 파티에 초대했던 때를 상기시켰습니다. 그건 여왕이 엘리를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에게 엄격한 건 그녀가 엘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뿐입니다. 크리스는 엘리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그의 곁에 설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엘리는 그의 말에 진정으로 안심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크리스에게 자신 말고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그녀를 다시 안아주며 도망가도 매번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하려는 순간 샤론이 그들을 찾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는 크리스를 밀어냈습니다. 좋은 부분에 이르려 할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방해했습니다. 샤론은 여전히 크리스의 만찬 파트너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엘리에게 줄 특별한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왕으로도 알려진 비고 선장의 항해일지였습니다. 엘리는 역사적으로 그가 처음으로 하는 것을 알고 솔깃했습니다. 동쪽 항로 정복과 전설적인 임무를 달성하다니. 어휴, 크리스는 그녀 눈 속의 유혹을 볼 수 있었어. 엘리는 그것을 집으려 했지만 크리스의 시선을 느끼고 손을 뗐다. 이건 그녀에게 너무 큰 일이었지만 책을 거절했습니다. 엘렌은 샤론에게 미라이가 말조심하라고 했던 걸 상기시켰다. 하지만 샤론은 언니가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엘리는 미라이의 심정을 이해했지만 크리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진짜였다. 그녀는 그의 곁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자 크리스는 엘리가 많은 사람들보다 왕국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생각했어. 그녀는 제위 악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치료법을 연구하기까지 했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 그때 글렌이 미라이가 크리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를 가지고 왔어. 엘리는 편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가려고 했지만 크리스가 앉으라고 했어. 그는 미라이의 남편이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어. 하지만 그녀는 크리스에게 조사할 필요 없다고. 불행한 공장형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어. 미라이는 또한 샤론의 상상력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크리스에게 아이의 허황된 이야기처럼 그녀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심지어 크리스와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인 엘리의 약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죠. 일이 잘 마무리되어 크리스와 엘리는 아름다운 커플로서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커플로 말이죠. 여왕은 엘리가 직접 디자인하고 엘리가 요청한 잉크로 염색까지 한 옷을 칭찬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하고 염색까지 했죠.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여왕은 여전히 도너 부인들이 엘리의 율꽃들의 드레스 디자인을 훔친 것에 화가 났지만 엘리가 디자인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엘리가 생각해낸 것이었으니까요. 엘리는 여왕의 말에 위로받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여왕은 수줍어하며 츤데레처럼 망가진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엘리에게 그저 꾸중하는 거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가 제국을 위해 한 모든 일을 칭찬하며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읽지 못한 책들을 모두 읽을 수 있는 휴가를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보내는 것을 상으로 청했습니다. 왕은 그 독서광에게 공식적으로 휴가를 명했고 아무도 그녀의 휴가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와 크리스가 모두 앞에서 춤을 추는 무도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크리스는 그녀가 책을 읽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책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다소 실망스러운 왕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모든 것을 참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는 그가 매우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며 거의 자신에게 낭비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에게는 말이죠. 그녀에게 그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가장 위대한 왕자였어요. 두 사람은 그 후 서로와의 낭만적인 단둘만의 시간을 약속했어요. 그러자 모두 밖으로 나와 연애의 다음 단계를 시작했는데 크리스는 엘리가 아줄 지역에서 요청한 잉크로 빛나는 나무들을 선보였어요. 이것이 앞으로 연애의 새로운 전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조명 아래서 키스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정말 달콤한 결말이네요.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복잡한 설명이 많아서 축약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와 엘리는 정말 예쁜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불안감을 다루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